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붐!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가 2026년에 러시아를 상대로 계획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쟁을 즉시 끝내기 위해 천재적인 세 갈래 전략을 막 공개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우크라이나 혁신 전략가들이 만든 이 계획은 러시아가 가장 아파할 곳, 즉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내부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주요 이점들 중 일부도 빼앗아갑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마지막에 우크라이나가 이 계획으로 러시아를 어떻게 무력화할지 공개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영공을 러시아에 완전히 닫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이것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3단계 계획의 첫 단계라고 말합니다. 페도로프는 텔레그램 글에서 민간인과 인프라 보호가 최우선 과제라며 이 전략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실시간으로 100%의 공중 위협을 식별하고 미사일과 드론의 최소 95%를 요격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무력화하려 방공망 강화로 계획을 시작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러시아의 드론, 미사일, 그리고 유도폭탄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군대를 약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데 있어서도 아마 가장 중요한 도구일 것입니다. 올해 1월에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9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는 푸틴이 침공한 이후 월별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그 91발의 탄도미사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총 158발의 미사일 약 5,500발의 유도항공폭탄 그리고 6,000대가 넘는 공격 드론을 발사한 공습의 일부였습니다. 푸틴의 계획이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압도하는 것이며 러시아는 그 목표를 우크라이나가 원치 않는 수준으로 달성하고 있습니다. 겨울 내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망을 겨냥한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고 1월 말에는 12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인이 정전 상태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은 군사 목표보다 민간인을 더 많이 겨냥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막대한 민간인 사상자 수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우크라이나에 56,550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는 15,172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41,378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되며 이 수치는 유엔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상자만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자가 모두 공습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확하지만 러시아의 미사일, 드론, 폭탄이 거의 매주 우크라이나 도시를 강타하고 있기 때문에 공습이 아마도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페도로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중 공격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을 이미 마련했으며 이 계획 완성 시 3단계 전략 중 첫 단계가 끝난다고 설명합니다. 다단계 소형 방공 시스템 구축과 요격기 확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조직 개편이 시작되었다고 페도로프는 말하며 하늘이 닫히면 국가가 제대로 기능한다고 덧붙입니다. 요격기에 대한 언급은 중요합니다. 러시아의 공격형 드론이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성공해 피해를 주는 것 외에도 수행하는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방공 자원을 소모시키는 것입니다. 샤이드형 드론은 러시아가 약 3만 5천 달러로 제작하며 우크라이나가 5배에서 10배 비싼 방공 미사일을 낭비하기엔 적절한 표적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샤이드형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러시아가 드론을 보낼 때마다 더 많은 비용을 낭비하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요격 드론입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2월 24일 우크라이나가 요격 드론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으며 현재 이 드론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발사하는 발사체 30%를 격추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 우크라이나는 대당 3,500달러만 지출합니다. 즉, 샤이드 타입을 격추하는 요격기는 우크라이나 목표를 보호하고 러시아에 35,000달러 손실을 입힙니다. 파괴된 수천, 수만 대의 샤이드를 곱하면 우크라이나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러시아의 전쟁 자금에 큰 타격을 입히는 셈이 됩니다. 그것이 우크라이나의 새 전략 3단계에 대한 힌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단계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하늘이 지켜지고 이상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미사일을 95% 요격하는 수준에 도달하면 지상에 있는 우크라이나 민간인들과 군인들은 조금 더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임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조금이라도 점령하려 할 때마다 병력과 장비의 출혈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치명적인 방어가 강력한 공격만큼이나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러시아를 자신들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을 소모해야 하는 상황에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단계입니다. 러시아를 지상, 해상, 사이버 공간에서 완전히 소모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분야가 페도로프의 주요 관심사로 그는 이를 텔레그램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최전선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영웅심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적은 우크라이나 땅 1km마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도네츠크 지역에는 제곱킬로미터당 156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페도로프는 제곱킬로미터당 200명 이상의 점령군을 사살하는 것이 목표라고 선언합니다. 논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러시아는 X명의 군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평방킬로미터당 X보다 많은 Y만큼을 파괴한다면 러시아 전체 군대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목표를 이루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2025년에 러시아는 전쟁연구소 ISW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4,831제곱킬로미터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수치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2025년 말 푸틴이 평화협상에서 사용할 지렛대를 확보하려 애쓰면서 러시아가 실제로는 점령하지 않은 영토를 점령했다고 거짓 주장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그 수치를 사실로 보면 2025년 러시아가 1제곱킬로미터를 점령할 때 사상자 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약 41만 5천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 숫자를 4,831로 나누면 제곱킬로미터당 거의 86명의 러시아군 사상자가 발생한 셈입니다. 페도로프는 그보다 2배가 넘는 비율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2026년 초반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는 이미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월 20일에 발표된 전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1월 1일부터 2월 19일로 추정되는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영토 572제곱킬로미터를 점령했습니다. ISW가 2월 20일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에 자료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50일간의 전투 동안 러시아가 하루에 11.44제곱킬로미터 외의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한 셈입니다. 그 수치에 1월에 31일을 곱하면 354.64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알자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1월에 31,680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추정했습니다.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 러시아의 1제곱킬로미터당 사상자 비율은 이제 89.3명입니다. 2025년에 비해 큰 증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것이 페도로프가 원한 일, 제곱킬로미터당 200명 사상자에 우크라이나가 다가가는 첫 단계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곧 공개할 작은 반전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200이라는 숫자를 러시아에 가야 할 소모율로 지칭하며 이를 통해 러시아의 징역을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200까지는 제곱킬로미터당 사상자가 늘수록 러시아가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야심찬 목표는 잘못이 아니며 우크라이나는 인력 측면에서 푸틴의 침공이 러시아의 큰 대가가 되도록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인력 관련 어려운 결정을 강요하는데 이미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신호도 있습니다. 첫째로 러시아의 모집 활동이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서방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최근 3개월간 전쟁에서 잃은 병사보다 적게만 모집했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2월까지 계속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매달 약 3만 5천 명의 병사를 모집합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자체 추산에 따르면 러시아는 3만 1,680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즉, 한 달에 3만 5천 명을 모집한다는 건 러시아가 손실보다 더 많은 인원을 모은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앞서 말한 반전이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이십니다. 저희는 헤드라인이 아닌 전체 그림을 전달합니다. 채널을 구독해서 항상 한 발 앞서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산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이상한 점은 31,680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2026년 1월 러시아의 사상자 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사망자 수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모두 전장에서 완전히 제거된 병사들입니다. 그들은 끝났습니다. 그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사망했습니다. 다른 사상자들, 즉 부상자와 전쟁 포로로 잡힌 군인들을 포함하면 러시아의 사상자 수는 실제로 한 달에 약 4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 숫자를 아까 공유한 계산에 넣어봅시다. 만약 러시아가 1월에 확보한 354.64제곱킬로미터를 위해 4만 명의 병력을 잃었다면 우리의 평균치가 맞다고 가정할 때 러시아의 실제 사상자 비율은 제곱킬로미터당 112.7명에 달합니다. 아직 페도로프가 원하는 200에는 못 미치지만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2026년 내내 러시아군을 더 많이 경멸할 수 있다면 제곱킬로미터당 200명의 사상자라는 야심찬 목표도 더 이상 허황된 꿈이 아니라 러시아가 전혀 대응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네메시스 대대 참모장인 아르템 벨렌코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이미 러시아 병사들을 쓸어버리고 있는 드론이 가득한 방어선, 즉 치명적인 살상 구역을 더욱 확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목표는 이 살상 구역을 25km, 약 15.5마일까지 확장하는 것입니다. 벨렌코프는 유렉티브와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우리 진지에 도달하려면 20-25km를 걸어 완전히 지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논리입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살상구역 1km를 통과할 때마다 우크라이나가 그들을 더 빨리 찾아내 요새화된 진지 도달 전 제거할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 살상구역에 들어오는 러시아군 대부분은 이미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살상구역을 넓히고 더 치명적으로 만들면 우크라이나 점령지 제곱킬로미터당 러시아군 사상자가 200명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페도로프는 텔레그램 게시물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를 달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조달 시스템 개선, 주요 개혁 완성, 데이터 기반 훈련 및 지휘 체계 전환 등 구체적 해결책과 프로젝트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체 군사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가 진행 중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더 효율적인 부대, 데이터의 더 나은 활용, 더 빠른 조달로 이어진다면 이는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더욱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자 한 명 한 명이 러시아의 금전적인 손실을 안기고 그와 함께 발생하는 장비 손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 갈래 전략의 세 번째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우크라이나는 몇 달 동안 계속해온 일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바로 러시아에게서 빼앗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페도로프도 러시아가 돈만 있으면 언제든 더 살 수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계약금이 인상되면 원래 우크라이나에 가까이 가지 않았을 자원자들도 계약을 맺도록 유인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러시아는 미사일과 다른 무기들을 만들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됩니다. 러시아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동맥을 차단하면 푸틴의 광기 어린 침공을 자금 지원할 수 없는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페도로프는 전쟁이 계속되는 이유는 러시아가 미사일과 드론, 군인 계약, 선전 활동에 쓸 돈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러시아가 막대한 돈을 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석유라는 주요 자원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세 가지 전략 중 세 번째는 파트너들과 함께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를 정조준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그림자 함대를 이용해 전 세계에 석유를 판매하고 이 예산으로 전쟁 자금을 마련합니다. 이 통로가 막히면 전쟁 자원도 크게 줄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페도로프는 강력한 제재와 파트너 협력, 그림자 함대의 대응 전략, 공동 해상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푸틴 침공 후 그림자 함대는 러시아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제재로 러시아가 부담을 느끼자 푸틴은 노후 유조선 함대를 만들었고 러시아는 여러 해 이를 통해 제재를 피했습니다. 그림자 함대 관련 수치는 불분명하며 이는 함대 특성상 당연합니다. 지난 12월 유나이티드 24미디어는 그림자 함대가 1240척이 넘는 선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선박들이 러시아가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해상 석유의 약 69%를 운송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 따르면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는 연간 870억에서 1000억 달러에 이르는 수익을 창출하며 이 모든 돈은 크렘린이 세금으로 걷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탐욕스러운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크라이나가 끊어야 할 경제의 생명줄입니다. 그림자 함대 파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과거 그림자 함대 선박을 성공적으로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캔디로를 지중해에서 공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1200척이 넘는 선박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러시아는 또한 더 많은 선박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의 항해가 불가능한 노후 유조선을 싸게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 함대 선박을 헐값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페도로프가 말했듯이 우크라이나와 많은 협력국들 간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러시아가 석유를 판매하는 국가들로 그림자 함대가 석유를 운송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져야 합니다. 제재와 봉쇄는 도움이 되지만 러시아는 종종 선박의 국적을 바꾸거나 그림자 함대 선박이 어디에서 운영되는지 숨기는 새로운 유령 회사를 만들어 이 두 가지를 빠르게 회피하곤 합니다. 왕립합동군사연구소가 지적했듯이 개별적인 압류 사건도 언론의 주목을 받지만 전체 함대를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왕립합동군사연구소 RUSI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서방 전체가 유조선 판매를 중단하고 러시아가 제재를 너무 쉽게 회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그림자 함대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는 EU 회원국으로 러시아 제재를 시행하지만 선박 판매로 러시아 그림자 함대 구축을 돕는 국가로도 지목받고 있습니다. 왕립합동군사연구소와 우크라이나에게도 진정한 변화파는 서방이 그림자 함대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때만 일어날 것입니다. 일부 긍정적인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 7개국 G7은 그림자 함대 태스크포스를 만들었고 노르딕 발트 8개국도 이에 합류하여 그림자 함대를 단속하기 위한 국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왕립합동군사연구소는 태스크포스의 남중국해에서 그림자 함대 선박들이 제재 없이 활동하며 해상교통을 위협하는 국가들도 참여시키는 것이 좋다고 덧붙입니다.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가 3단계 계획 중 처음 2단계를 완수하면 파트너들과 함께 그림자 함대 격파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압수와 허점 차단 캠페인은 러시아 석유 판매에서 수십억 달러 손실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2026년 목표치의 3배에 달하는 예산 적자 상황에서 크렘린이 세금을 거둘 수 없는 돈이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주는 경제적 고통은 푸틴의 전쟁 기계에 타격을 줍니다. 페도로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이번 침공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모두 러시아에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영상 시작의 끝까지 시청해달라고 부탁드린 이유는 마지막에 우크라이나가 이 계획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3단계 계획 실행 방법을 물어야 합니다. 3단계 실행 과정을 구축함으로써 가능합니다. 페도로프는 텔레그램 게시글에서 우크라이나가 야심찬 계획 실현을 위해 해야 할 3가지를 공개했습니다. 첫째,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올해 국제 원조의 기록적 확대를 위해 윈윈 협력을 추구합니다. 페도로프는 드론 구매, 군대에 대한 안정적인 지급, 그리고 방공망 강화와 같은 방위 시스템의 기타 필요사항들이 실행 1단계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림자 선단 관련 대응까지 더하면 푸틴에 반대하는 이들과의 관계 강화가 러시아를 더욱 약화시킬 것임을 이해하는 나라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는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페도로프는 기술 주기마다 적보다 10단계 앞서 혁신 전쟁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공격 명령마다 러시아를 찌르는 강철 호조로 변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은 우크라이나가 하는 모든 것을 정의해왔으며, 그 결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입히는 피해의 약 80%가 무인책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요격 드론 계획을 자국 방공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상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더 많이 도입하면서 새로운 무인체계 개발 등 앞으로 혁신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수확에 능해야 합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수록 러시아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델타의 이발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이미 전장에서 고품질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페도로프는 다음 단계는 데이터를 결정적인 힘으로 전환해 더 많이 보고 빠르게 판단하며 정밀하게 타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데이터로 우크라이나는 공습 접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데이터를 통해 섀도우 플릿 선박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선박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국의 노력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그리고 평방 킬로미터당 러시아군 사상자 200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조정해야 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우크라이나에게 모든 것이며, 이는 3단계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의 핵심인 혁신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미하일로 페도로프가 분명한 계획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이며, 그 계획은 너무나도 혁신적이어서 러시아의 전체 침공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특히 혁신과 적에게 타격을 입히는 측면에서 미하일로 페도로프의 계획이 이미 상당히 진행 중입니다. 라자르 그룹은 미하일로 페도로프가 우크라이나 군대에 바라는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너무 효율적이어서 러시아 군인 사냥을 24시간 맥도날드처럼 운영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희 영상을 시청해서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셔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끝내기 위해 취하는 최신 움직임에 대한 더 많은 분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